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바쳐 부모님께 헌신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그냥 멍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소리를 잃은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유언장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데 아들은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날,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1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유독 매섭던 날이었고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씻긴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강민, 당시 58살. 그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늘어지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평생 공장을 일구고 흙을 밟으며 거칠어졌던 그 손이 이제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강민은 삼형제 중 장남이었습니다. 둘째 강호는 부산에서 식당을 했고 막내 강주는 오래전 캐나다로 건너가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2년 가까이 병원을 오간 건 강민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병원 전화를 받은 것도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챙긴 것도 틈틈이 간병인을 구하고 의료비를 정산한 것도 전부 강민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원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건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졸여온 탓인지 슬픔이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강호는 장례 첫날 저녁에야 도착했고 강주는 이틀째 오전에 공항에서 곧장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먼저였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형제들은 적당히 슬픈 표정을 유지했고 빈소 뒤편에서는 이미 재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돼? 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강민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향 연기 속에 앉아 그는 그저 문상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사흘 뒤 아버지의 법무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강민은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 해봐야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과 작은 예금계좌 몇 개 정도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형제 셋이 나란히 앉았고 법무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은 단정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악화되기 전 정신이 온전할 때 직접 자필로 쓴 것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남 이강호에게는 경기도 광주 소재 단독주택 및 토지 일체를 상속한다. 삼남 이강준에게는 예금계좌 및 금융자산 일체를 상속한다. 강민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에 떨어졌을 때 강우와 강주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 원장 어디에도 장남 이강민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단 한 줄도. 강민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수가 흘러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간병, 혼자 감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새벽마다 받은 병원 전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보낸 수백 번의 밤, 그 모든 것이 유 원장 한 장으로 지워진 것입니다. 그날 밤 강민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자신에게 건넸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아, 너는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느낌. 아버지는 실수로 이름을 빠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필 유 원장의 실수란 없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강민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강민이 장남으로 태어난 건 1966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태수는 그 무렵 경기도 시흥에서 작은 철물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살림이었고 어머니는 손이 거칠도록 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걸 삶의 전부로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강민은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떼를 쓰거나 울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과자를 달라고 조를 때 혼자 방 한쪽에 앉아 책을 읽었고 아버지가 피곤하면 그날의 숙제는 내일로 미뤘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날이면 동생들을 데리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장남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던 해 강민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장 취직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호는 그 덕에 대학을 갔고 강주는 그 덕에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강민은 한 번도 그걸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30즈음에 결혼을 했고 공장 관리직으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부모님 댁에는 명절이면 어김없이 들렀고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을 땐 2달간 매주 찾아가 병원 동행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이 끝나도 한 달 넘게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강호는 바쁘다고 했고 강주는 비행기 값이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강민의 아내 정숙은 그런 남편을 묵묵히 따라줬습니다. 처음에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시어머니 제삿날 음식을 혼자 차리고 시아버지 병원비 일부를 적금해서 꺼내고 남편이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걸 혼자 남은 집에서 지켜보는 날들이 쌓여가면서 그녀의 눈가에는 말하지 않은 피로가 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미안해 하실 거야. 강민이 한 번은 그렇게 말했고 정숙은 대답 대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증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강민이 55살 되던 해였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손자 이름을 헷갈리고 가끔은 강민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민은 괜찮다고 저 강민이에요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흐릿하게 글을 훑을 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깊어질수록
아버지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강민의 손을 붙잡고 네가 다 가져가야 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서랍을 뒤지다가 강민이 들어오자 멈췄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일어나 강민에게 그 사람한테 줬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했다가 다음 날엔 기억을 못했습니다. 강민은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치매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방 책상 서랍 안에 낡은 수첩이 있다는 걸 안 건 2년째 간병을 하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사이 물수건을 가져오다가 반쯤 열린 서랍 틈으로 보였습니다. 꺼내서 보려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강민의 방식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수첩을 그때 읽었더라면 이후의 모든 일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닫아두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언장 공개 이후 강민은 2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출퇴근을 하고 잠을 자는 일상이 계속됐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나만 빠졌을까? 강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를 법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강주는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라고 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강민은 어느 날 혼자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열쇠는 여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갈색 수첩. 겉표지에 아버지의 필체로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강민이 보거라.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수첩의 첫 장은 날짜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4일. 강민이 32살이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노안이 오기 전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내용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수첩에는 이름이 하나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최병두. 강민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 한때 가족처럼 집을 드나들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연락이 끊긴 사람. 어른들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어머니가 늘 인상을 찌푸리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강민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1998년 아버지는 최병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액수는 당시로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공장 부지 담보 대출금 전액, 그리고 사업 운영 자금으로 빌린 사채까지 포함해서 총 2억 3천만 원. 최병두는 공동투자 명목으로 그 돈을 챙겨 잠적했고 담보로 잡힌 공장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고 남은 건 빚과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수첩 중반부 2003년 기록부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최병두를 다시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를 추적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법적 절차 없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최병두와 직접 접촉했습니다. 강민은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병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2채, 용인 토지 일부. 그는 차명으로 숨겼지만 내가 알아냈다. 직접 찾아가 말했다.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그리고 몇 줄 아래. 놀랍게도 그 자식이 울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했다. 믿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 법대로 하기엔 너무 오래됐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증거도 불완전하다. 다르게 해야 한다. 강민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낡은 집에서 조용히 늙어가던 아버지가 혼자 그 빚쟁이를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2009년 기록이었습니다. 최병두 아들이 강호와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걸 오늘 알았다. 접근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알리고 싶지 않다. 이 일은 내가 혼자 끝낸다. 강민의 눈이 그 문장 위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강호와 같은 학교.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호가 대학 시절 가끔 데려오던 친구들 중에 최 씨 성을 가진 애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최재환이었던가. 다부진 인상에 말이 많던 아이. 강호가 꽤 친하게 지내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설마. 수첩을 더 빠르게 넘겼습니다. 2014년. 강호가 최재환과 동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말렸다. 이유는 말할 수 없었다. 강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최병두 이 자식, 자기 아들까지 이용하는 건가. 2016년. 강호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 최재환 덕분이라고. 속이 쓰리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직은 모르겠다. 2019년. 최병두가 찾아왔다. 자기 아들이 강호와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강호를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다. 강민은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유 원장과 이것이 무슨 상관인가? 왜 아버지는 강민의 이름을 지웠는가? 수첩의 마지막 장은 날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이전보다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거나 눈이 침침했거나 둘 다였을 것입니다. 강민아, 이걸 네가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갔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유원장에서 네 이름을 뺀 건 실수가 아니다. 이유는 수첩 뒤에 붙은 봉투를 열어보면 안다. 봉투 안에 있는 걸 혼자만 알아라. 강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아직은. 강민이 수첩을 뒤집었습니다. 뒷표지 안쪽에 누런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봉인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그것도 강민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소재 토지 3,200평, 계약일자는 2015년, 등기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는 걸 그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몰래 그의 이름으로 사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원장에서 이름을 뺨으로써 강호와 강준이 그 존재를 모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일대
3,200평. 이미 수년 전에 이강민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땅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기록을 따라가 보니 매수 당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주선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병두. 강민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최병두가 직접 그 땅 거래를 주선했습니다. 그것도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아버지에게 진 빚을 현금 대신 이 방식으로 갚은 것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병두는 아버지와 이런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강민의 이름을 쓰게 해서. 왜 강민의 이름으로? 수첩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강호와 최병두의 아들 최재환이 동업관계라는 것. 아버지가 강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것. 모든 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토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사망 후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어 강호와 강준에게 나눠졌을 것입니다. 최재환과 동업 중인 강호에게까지 그 정보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병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막은 것이었습니다. 강민의 이름으로 미리 이전해 두고 유언장에서도 이름을 빼서 상속재산 목록에서 완전히 지운 것이었습니다. 강호도 강준도 그 누구도 그 땅의 존재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강민은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난 뒤 분노가 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강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강민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수첩 내용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최병두와 최재환의 관계, 강호의 동업구조,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병두의 과거 거래 기록 일부는 아직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강우 씨의 동업 구조 안에 불법적인 명의 대여나 차명 거래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조용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방향을 원하십니까? 강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강호가 모르게, 최재환이 모르게, 그리고 때가 되면 한 번에.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은 그 사이 조용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양평 토지를 감정 평가받았습니다. 2015년 매수 이후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일대 개발 호재로 인해 당시 매수가의 3배 가까이 된 금액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강호는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환과 함께 용인의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투자자를 좀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도 좀 넣지 않을래? 이번엔 진짜 확실해. 강민은 대답 대신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너 최재환 아버지가 최병두인 거 알아? 강호가 굳었습니다. 알지. 근데 그게 왜? 아버지한테 사기친 사람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 그거 몰랐어. 진짜로. 강민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몰랐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강호가 한 말이 달랐습니다. 근데 형.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잖아. 최재환이 무슨 죄야? 걔는 좋은 사람이야.
강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병두와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재환과의 사업 관계를 유지했고 아버지 앞에서도 그 이름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침묵으로 덮어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날 밤 강민은 강호와 헤어져 혼자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강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그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른 척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강호가 유산으로 받은 단독주택. 그 집의 등기 서류를 강민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집 지하에 오래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세입자 명의는 오래전에 정리됐지만 계약 당시 보증금 수령인이 최병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매수하기 이전의 거래 흔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최병두가 그 집 매물을 아버지에게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싼값에 넘기면서 과거의 빚을 2번에 나눠 갚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호는 그 집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최병두가 얽혀있는 집을. 강민은 이 사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봄이 왔습니다. 양평의 산자락에 연두색이 번지기 시작하던 날 강민은 혼자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3,200평,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마련해 준 것. 거기 서서 강민은 오래 하늘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이 땅을 짚어보고 흙 냄새를 맡고 강민을 생각하며 돌아간 아버지가.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강민이 처음 찾아간 곳은 최병두였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수소문한 결과 최병두는 경기도 성남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60이 훨씬 넘은 나이였고 한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강민이 찾아오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태수 씨 아드님이시죠? 강민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병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강민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받아낸 게 뭔지, 어떻게 받아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과정에서 남긴 서류들도요. 최병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민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호한테 연락해서 최재환과의 사업에서 손 빼라고 하십시오. 이유는 알아서 대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최병두가 눈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요구였기 때문인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은 덧붙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고소할 생각도, 돈을 더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받을 만큼 받으셨으니까요. 다만 그 사업은 맡겠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최재환과 강호가 추진하려는 물류센터 부지 매입, 그 물건이 최병두와 연결된 차명 토지라는 사실을 강민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정 부분을 빼돌리는 구조가 반복되는 패턴이었고 아버지의 수첩 안에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이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알면서 들어간 건지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이 선택한 방법은
강호를 직접 끊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최병두가 최재환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사업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 부지 거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발을 뺐고 최재환은 강호 앞에서 한 번도 내비치지 않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사업이 어그러지자 강호에게 손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강민은 그 어떤 과정에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을이 됐을 무렵 강민은 양평 토지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개발 지역 인근이라 가격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됐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 정숙에게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사줬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몇 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흐지부지 됐던 제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 말에 정숙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민은 강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준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대해서도 땅에 대해서도 최병두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강민이 보거라. 나한테만 한 말이었습니다. 나만 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강민은 아버지 산소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국화를 한 다발 놓고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풀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낙엽이 날아와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낸 건 결국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언장에서 지워진 이름. 그것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강민은 소주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강호에게 진실을 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혼자 알고 가셨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강민의 눈물로 끝나는 이유는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가 슬프고도 따뜻한 이유는 사랑은 늘 말보다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말에서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통쾌함이 아닌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강민은 이겼지만 아버지와는 끝내 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드라마가 아닌 삶처럼 느끼게 만드는 핵심입니다.